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 지침, 그 2021년 개정본을 가지고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 종종 듣게 되잖아요. 바로 이 지침이 그런 뇌나 심장 쪽 질환이 어떨 때 산업재해,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생긴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하고 또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법률 문서 같아서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같이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하고 가깝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요, 단순히 일하다 병이 생겼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그 업무 환경이나 부담이 그 병이 생기거나 혹은 나빠지는데 얼마나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데 있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뭐랄까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에서는 이 기준을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은 이 지침이 어떤 원칙 위에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뭐고, 실제 조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지침에서 말하는 그 뇌심혈관 질병, 이게 정확히 어떤 병들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뇌나 심장으로 가는 그 혈관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에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이제 막히는 걸 경색이라고 하고 터지는 걸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이죠. 사실 이런 병들은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원래 좀 가지고 있던 질병, 그러니까 기초질환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걸 이제 자연 경과적 변화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럼 원래 좀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업무 상재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지침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설령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로 인한 부담 요인이 그 질병을 갑자기 확 나쁘게 만들었다. 이게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근로자 잘못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르고요. 또 여러 증거나 정황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도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약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좀 약한 사람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 그 업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와, 그 사람의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 이거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 뇌실질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또 뇌동맥류 같은 게 터져서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지주막하 출혈, 그리고 혈전, 그러니까 피떡 같은 게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 이게 뇌 관련 질병이고요. 심장 쪽으로는 그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혀서 근육 조직이 죽는 심근경색증, 그리고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해리성 대동맥자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뉴스나 주변에서 뇌졸중이다 아니면 심장병, 돌연사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용어들은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방금 말씀드린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걸 다 합쳐서 부르는 좀 넓은 개념이라서요.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진단명인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심장마비나 돌연사, 급성 심부전, 이런 건 사실 병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망했거나 아주 위급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된 질병,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이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밝혀내야 업무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부검을 못해서 정확한 사인을 모를 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 정황상 이건 심장 문제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면 조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이 병이 과연 업무랑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떤 원칙으로 접근을 하나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일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특정 근로자, 이 사람의 나이, 건강 상태, 원래 앓던 병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업무 부담이 과연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을까 이걸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별 맞춤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의학적으로 뭐 100% 증명해야만 하는 건가요? 증거가 좀 부족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법원 판례 같은 데서도 강조되는 게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의학적으로 A가 B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 예를 들면 평소 건강 상태는 어땠나? 업무 환경은 어땠고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나? 뭐 이런 것들에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념상 이건 업무 때문에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판단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간 퍼즐 조각 몇 개가 없어도 대충 전체 그림을 유추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 상당 인과관계 원칙 덕분에 의학적 증명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근로자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업무상 부담이 있었는지 볼 때도 단순히 몇 시간 일했나 이것만 보지는 않아요. 발병하기 직전에 뭐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는지, 평소에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만성 피로가 쌓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또 근무 환경, 뭐 온도나 소음 같은 건 어땠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등 업무랑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단순히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군요. 훨씬 더 복합적인 판단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침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던데요. 어떤 경우입니다. 기준은 이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거나 아니면 작업 환경이 갑자기 너무 나쁘게 변해서 그 영향으로 원래 있던 뇌나 심장 혈관 문제가 확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눈앞에서 동료가 큰 사고를 당하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아주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아주 힘든 육체 노동, 뭐 한겨울에 폭설 왔을 때 제설 작업 같은 거요. 이런 걸 하게 된 경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사건하고 발병 사이의 시간 간격이 조금 더 길더라도 의학적으로 봤을 때 관련성이 뚜렷하다. 이러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루 안에 벌어진 아주 급격한 변화.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라고 돼 있던데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확 몰아치는 그런 경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발병하기 직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그 이전 12주 동안, 그러니까 발병 전 일주일은 빼고요. 그 12주 동안의 주 평균치보다 30% 이상 확 늘어난 경우입니다. 또는 시간 자체는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강도나 책임 아니면 작업 환경 같은 것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게 변해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경우 이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납품 기한 맞추려고 갑자기 야근이 폭증했다거나 동료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이 확 몰렸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죠. 30% 증가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네요. 야간 근무는 또 더 힘들 텐데 그런 것도 고려가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간 근무,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걸 감안해서요. 실제 근무한 시간에 30%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가중치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일했다. 이러면 10.4시간,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1.3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휴게 시간은 빼고요. 다만 뭐 아파트 경비원님들처럼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좀 일반적인 일부 직종은 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과로 기준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시간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보지는 않고요. 업무의 질적인 부담 변화도 같이 평가해요. 갑자기 책임이 너무 무거워졌다거나 휴일도 없이 계속 일했다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되게 힘든 작업을 맡게 됐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근로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있었는지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아, 단기과로도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 같아요. 꾸준히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문제, 이거죠. 그렇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이 계속 쌓여서 결국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인데요. 이 기준은 주로 업무 시간을 핵심 지표로 삼아서 좀 단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업무와 질병 발생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석 달이죠.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발병 직전 4주만 딱 봤을 때 주 평균 64시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과로라고 할 만한 수준이죠. 네, 다음으로 업무와 질병 발생 관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52시간을 넘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요. 특히 잠시 후에 설명드릴 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개 같이 작용했다면 52시간만 넘어도 관련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64시간, 52시간. 시간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52시간이 안 되면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요즘 뭐 주 52시간제가 화두인데 그 이하면 괜찮다고 보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데요.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부담들이 여러 개 막 겹쳐 있었다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시간만으로는 기준 미달이라도 다른 힘든 요소들이 많았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반대로 뭐 52시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가중 요인이 전혀 없었다? 이러면 관련성이 좀 낮게 평가될 수도 있고요. 아, 그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이게 일종의 조커 카드 같은 거군요.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침에는 총 7가지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크게 한 세 묶음 정도로 나눠보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텐데요. 첫째는 근무 시간이나 일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무 스케줄 예측이 좀 어려운 업무, 예를 들어 내일 출근할지 말지를 오늘 저녁에 알려준다거나 하는 시기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는 교대제 근무, 또 휴일이 너무 부족한 업무, 예를 들어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다, 이런 경우. 둘째는 업무 환경이나 강도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아주 추운 곳이나 더운 곳, 온도 변화가 심한 곳, 소음이 심한 것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거나 옮기는 것처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이게 포함됩니다. 셋째는 정신적인 부담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시차가 5시간 이상 나는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과도한 실적 압박이라든지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거나 고객이나 상사와의 갈등이 잦다거나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와, 7가지를 이렇게 묶어주시니까 훨씬 명확하네요. 근무 시간, 환경 강도, 정신적 부담. 결국 시간 외에도 이런 질적인 요소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본다는 거군요. 아, 그럼 이 기준들을 적용하려면 실제 업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 시간은 단순히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간, 그러니까 업무 준비 시간이나 마무리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실근로시간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휴게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어도 그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 상태에 있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그건 휴게 시간이 아니라 업무 시간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단기과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근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요. 이거는 30% 가산해서 계산하는 원칙, 일부 직종 제외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직종별로 시간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의 경우 운행 기록계,
타코미터라고 하죠. 그거 상 시동 켠 시간부터 끌 때까지를 기본적인 업무 시간으로 보는데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파트 경비원님의 경우는 근무 장소 외에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최소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수면 시간조차도 업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니 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오, 수면 시간까지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요? 와, 이거 꽤 파격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경비원분들의 좀 열악한 휴게 환경을 반영한 기준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시간 계산은 그럼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록이 다 있어야 하나요? 혹시 출퇴근 기록 카드나 타코미터, PC 로그 기록, CCTV 같은 객관적인 자료죠. 근데 이런 자료가 없거나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로자의 업무 일지라든지 동료들의 진술, 심지어 본인의 진술까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물론 그 진술에 명백하게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최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아파트 경비원이나 택시기사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직업마다 힘든 점이 다를 테니까요. 네, 지침에서 이 두 직종을 예시로 들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 민원 처리, 주차 관리, 택배 관리, 제설 작업, 낙엽 청소 등등 실제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가적인 업무의 강도나 빈도,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그 휴게나 수면 공간의 질, 그리고 실제로 휴식이 보장됐는지 여부, 이런 게 만성과로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돌발 상황으로는 주민과의 아주 심한 갈등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시설 보수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택시기사님의 경우는 장시간 운전 자체의 피로도도 크지만 교통체증이라든지 산압금 압박, 가끔 있는 진상승객 응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많죠. 이런 점들도 정신적 긴장 가중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코미터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운전 시간 외에 대기 시간 같은 것도 포함해서 업무 시간을 산정하고 특히 야간 운전 시간은 30% 가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아하, 결국 각 직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돌발 상황, 단기 과로, 만성 과로와 가중 요인. 이걸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거군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기준들을 가지고 실제로 누군가가 산재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나요? 네, 우선 근로자 본인이나 혹은 돌아가셨다면 유족이 신청서를 내면 이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청한 질병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발병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발병 시점이 언제부터의 업무 부담을 조사할 건지 그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은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이나 아니면 명백한 전조 증상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병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땠는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거요. 그리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강조했지만 기존 질병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 관련성 없음 이렇게 결론 내리진 않아요.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은 건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하는 과정이겠군요. 맞습니다. 발병 전 12주, 이건 만성과로 기준이죠. 또는 1주, 단기 과로 기준, 혹은 24시간, 돌발 상황 기준. 이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매일매일의 출퇴근 시간, 실제 휴게 시간, 근무 형태, 교대제였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7가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회사 자료도 보고 동료들 이야기도 듣고 신청인 진술도 듣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조사가 다 끝나면 필요하다면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학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자문은 이런 업무 환경이 의학적으로 병이 일으킬 수 있느냐 정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업무상 질병이 맞냐 아니냐 이 최종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최종 판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조사 결과랑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오늘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와, 듣고 보니 단순히 몇 시간 일했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또 돌발적인 상황, 단기적이거나 만성적인 부담, 그리고 근무 환경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보는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시간이 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 돌발적인 충격, 단기적인 업무량 폭증, 만성적인 피로 누적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다 열어두고 거기에 근무 일정이나 환경, 강도, 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 요인들을 더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 부담이 과연 과중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원칙이죠. 맞아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상당인과 관계라는 법적인 원칙을 통해서 의학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자 보니까 이게 단정히 산재 인정 기준을 아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일과 건강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건강 상태와 그 업무 부담을 이렇게 세밀하게 연결지으려는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주 52시간 지켰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접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일의 질, 그리고 거기서 오는 부담의 총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줄여나갈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무 시간 단축을 넘어서 업무의 질과 부담 관리라는 관점,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더 깊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